케네스 그레이엄의 버드나무에 부는 바람 8번째 이야기. 두꺼비의 모험. 두꺼비는 눅눅하고 역겨운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다. 중세 요새의 무시무시한 어둠이 바깥 세상의 환한 햇빛으로부터 두꺼비를 가로막고 있었다. 두꺼비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국의 포장도로가 전부 제 것인 양 큰 도로를 누비며 아주 행복하게 지냈는데 지금은 팔다리를 쭉 뻗고 감옥 바닥에 누워서 쓰라린 눈물을 흘리며 절망에 빠져 있었다. 두꺼비가 말했다. 다 끝났어. 적어도 두꺼비의 시대는 갔어. 인기 많고 멋진 두꺼비, 부유하고 친절한 두꺼비, 자유롭고 얽매이지 않고 당당한 두꺼비였는데 이제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 멋진 자동차를 대담하게 훔치고 얼굴이 벌개진 경찰 앞에서 그렇게 끔찍하고 뻔뻔하게 굴다니. 두꺼비는 목이 메어 흐느꼈다. 난 정말 멍청했어. 이제 난 이 지하 감옥에서 썩어야 해. 나를 안다고 자랑스러워하던 이들이 모두 두꺼비라는 이름을 잊어버릴 거야. 아, 현명한 오소리 아저씨. 영리하고 똑똑한 물지와 사려 깊은 두더지. 너희들의 판단력은 정말 뛰어나. 인간과 세상의 문제에도. 버림받은 불쌍한 두꺼비. 엉큼한 늙은 교도관은 두꺼비의 주머니에 돈이 가득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곤 돈만 많이 주면 필요한 물건뿐 아니라 사치품도 들여보내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두꺼비는 몇 주 동안 밤낮으로 한탄하면서 보냈다. 식사와 간식도 마다했다. 그 교도관에겐 딸이 하나 있었다. 마음씨도 착하고 성격도 좋아서 아빠를 도와 가벼운 일 정도는 함께했다. 이 딸은 동물을 유난히 좋아했다. 낮이면 카나리아의 새 장을 작은 성의 거대한 벽에 걸어놓아서 점심 먹은 뒤 낮잠을 즐기려는 죄수들을 방해했다. 밤에는 새 장을 휴게실 탁자 위에 두고 장식이 달린 덮개로 덮어두었다. 얼룩지 몇 마리와 쉬지 않고 쳇바퀴를 도는 다람쥐 한 마리도 키웠다. 하루는 이 마음씨 착한 딸이 두꺼비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서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전 저 불쌍한 동물이 저렇게 불행해하면서 야위어가는 걸 그냥 보고만 있지 못하겠어요. 제가 두꺼비를 돌볼 수 있게 해주세요. 아버지도 제가 얼마나 동물을 좋아하는지 아시잖아요. 제가 직접 두꺼비에게 음식을 만들어 먹이고 일어나 앉히고 모든 것에 의욕을 갖도록 만들게요. 교도관은 딸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대답했다. 교도관은 두꺼비의 부르뚱한 태도와 심술궂게 점잠 빼는 행동에 질릴 대로 질려 있었다. 그래서 딸은 고마운 자비를 베풀기 위해 두꺼비의 감방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다. 딸이 감방에 들어가며 달래듯 말했다. 자, 힘내 두꺼비야. 일어나서 눈물을 닦고 정신을 차려. 힘내서 좀 먹어보렴. 봐, 너에게 주려고 내 걸 가져왔어. 오븐에서 막 꺼내서 따끈따끈해. 접시 2개에 담긴 감자와 양배추 볶음의 냄새가 좁은 감방을 가득 채웠다. 강한 양배추 냄새가 고통스러워하며 바닥에 엎드려 있는 두꺼비의 코를 찔렀다. 한순간 두꺼비는 삶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공허하거나 절망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두꺼비는 여전히 울부짖고 발길질을 해가며 위로받기를 거부했다. 그래서 지혜로운 여자아이는 잠시 물러났다. 물론 뜨거운 양배추 냄새는 그대로 남았다. 예상했던 대로 두꺼비는 흐느끼다가 냄새를 맡았고 점점 새롭게 기운이 나는 생각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기사도 정신과 시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생각났다. 햇볕이 내리쬐고 바람이 부는 넓은 풀밭에서는 소가 풀을 뜯어먹고 텃밭에는 약초가 쭉쭉 뻗어 있고 벌들이 금오초를 정겹게 에워싸고 있었다. 두꺼비 저택의 식탁에 놓여있는 접시들이 위안을 주듯 땡그랑거리는 소리, 음식에 바싹 다가가느라 의자를 끌어서 바닥을 긁는 소리, 좁은 감방엔 희망적인 기운이 감돌았다. 두꺼비는 친구들을 생각했다. 친구들이 분명히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변호사들이 얼마나 비웃을까? 변호사들과 친하게 지내지 않았다니 얼마나 멍청했는지 모른다. 끝으로 자신이 얼마나 영리한지 생각했다. 돈이 많아서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제 거의 다 나아진 것 같았다. 몇 시간 뒤 여자아이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향기로운 차를 쟁반에 들고 돌아왔다. 쟁반에는 뜨거운 버터를 바른 토스트 접시도 놓여 있었다. 양면을 진한 갈색이 돌도록 구운 두꺼운 빵 사이에 황금빛 버터가 녹아 벌집에서 흐르는 꿀처럼 흘러내렸다. 버터 바른 토스트 냄새가 두꺼비에게 분명하게 알려줬다. 따뜻한 부엌, 서리가 내려 반짝이는 날의 아침 식사, 겨울밤 산책을 끝내고 실내화를 신은 발을 날로 철망에 올려놓았던 아늑한 거실, 고양이가 만족스럽게 가르랑거리는 소리, 졸린 카나리아가 지저귀는 소리에 대한 기억이 떠올랐다. 두꺼비는 다시 똑바로 일어나 앉아 눈물을 닦고 차를 홀짝이며 우적우적 토스트를 먹더니 곧이어 자신과 자기가 살던 집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곳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자기를 그리고 있는지 거리낌 없이 털어놓기 시작했다. 교도관의 딸은 두꺼비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런 이야기를 풀어내면서 용기를 얻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정말 그랬다. 그래서 여자아이는 계속 이야기하라고 부추겼다. 두꺼비 저택 얘기를 들려줘. 아름다운 곳 같아. 두꺼비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두꺼비 저택은 신사가 살기에 필요한 건 다 있는 유일한 곳이야. 지어진 때는 14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편리한 현대식 시설을 완비하고 있어. 최신 위생시설이야. 교회, 우체국, 골프장관 5분 거리에 있고 아주 알맞은. 여자아이가 웃으며 말했다. 세상에, 믿을 수 없어. 사실대로 말해줘. 하지만 먼저 내가 차랑 토스트를 더 갖다 줄 때까지 기다려야 해. 여자아이는 사뿐히 걸어갔다가 곧 음식을 한 접시 가득 들고 돌아왔다. 두꺼비는 개걸스럽게 토스트를 먹었다. 정신도 제법 예전처럼 회복되어서 여자아이에게 보트 창고와 양어장, 오래된 벽으로 둘러싸인 텃밭, 돼지우리와 마구간, 비둘기장과 닭장, 낙농장, 세탁소, 도자기 찬장, 시트 다리미, 연회장에 대해 들려줬다. 또 연회장에서 다른 동물들과 식탁 주위에 모여 즐겁게 대화를 나누던 추억에 대해 이야기했다. 두꺼비는 기분이 좋아져서 노래까지 부르며 이야기에 열중했다. 그때 여자아이는 두꺼비의 동물 친구들에 대해 알고 싶어 했고, 두꺼비가 그들과 어떻게 지냈는지, 여가 시간엔 무엇을 하는지에 아주 관심이 많았다. 물론 여자아이는 자신이 동물을 애완동물로서만 좋아한다고 밝히지 않았다. 두꺼비가 아주 불쾌하게 여길 것이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여자아이가 두꺼비의 물병에 물을 가득 채우고 지푸라기를 다독여 이부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잘 자라고 인사했다. 두꺼비는 어느새 예전처럼 자신감이 넘치고 자기 만족적인 동물이 되었다. 자기가 저녁 만찬 때 즐겨 부르던 짧은 노래를 한두 곡 부르면서
지푸라기 속에 몸을 웅크리고 푹 쉬었다. 즐거운 꿈까지 꾸면서 말이다. 그 뒤로 따분한 날이 계속되면서 두꺼비와 교도관의 딸은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다. 교도관의 딸은 점점 두꺼비가 안쓰럽게 여겨졌다. 여자아이의 눈에는 아주 보잘것없는 범죄 행위 때문에 불쌍하고 작은 동물이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무척 딱하게 보였다. 허영심 많은 두꺼비는 여자아이가 자기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잘해준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두꺼비는 둘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사회적 차이가 너무 크다며 안타까워했다. 어여쁜 아가씨가 자기를 아주 많이 존경하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아침 여자아이는 깊은 생각에 잠겨 아무렇게나 대답하고 두꺼비의 재치 있는 말과 흥미로운 이야기에도 제대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윽고 여자아이가 말했다. 두꺼비야, 잘 들어봐. 나한테는 세탁일을 하는 숙모가 있어. 두꺼비가 상냥하고 싹싹하게 말했다. 저런 신경 쓰지 마. 그 일은 이제 그만 생각해. 나한테도 세탁일을 해야만 하는 친척 아줌마가 여럿 있거든. 잠깐만 조용히 해줘. 넌 말이 너무 많아. 그게 가장 큰 흠이야. 생각하려는데 너 때문에 머리가 복잡해지잖아. 아까 말한 것처럼 나한텐 세탁일을 하는 숙모가 있어. 이 성에 갇혀있는 죄수들의 옷을 빨아. 너도 알겠지만 우린 돈을 벌 수 있는 일거리를 찾으면 되도록 우리 식구한테 맡기려고 노력하고 있어. 숙모는 월요일 아침에 빨랫감을 가져가서 금요일 저녁에 가지고 와. 오늘은 목요일이잖아.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 나한테 들려주던 이야기로 보건대 넌 부자 같아. 그리고 우리 숙모는 가난해. 몇 파운드쯤은 내겐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숙모한텐 아주 큰 돈일 거야. 숙모가 너한테 접근할 때 너희 동물이 쓰는 말로 숙모의 마음을 사는 거야. 그래서 숙모의 옷과 보닛, 모자로 변장을 하는 거야. 그러면 세탁부인 채 하면서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을 거야. 넌 여러모로 우리 숙모랑 닮았어. 특히 겉모습이. 두꺼비가 씩씩거리며 말했다. 무슨 소리야? 난 아주 우아하게 생겼어. 나를 보라고. 여자아이가 대답했다. 우리 숙모도 그래. 숙모도 우아하다니까. 맘대로 해. 이 지독하게 잘난 체하며 고마워할 줄 모르는 동물아. 네가 안타까워서 널 도와주려고 했을 뿐이야. 두꺼비가 서둘러 말했다. 그래 알았어. 정말 고마워. 하지만 잘 들어. 내가 세탁부로 변장해서 시골로 돌아가면 두꺼비 저택에 두꺼비 씨라고 알아보는 이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여자아이가 아주 힘차게 대답했다. 그럼 넌 여기서 두꺼비로 살다 죽으렴? 난 네가 내 말이나 되는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여기서 나가고 싶어하는 줄은 몰랐어. 정직한 두꺼비는 언제나 잘못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넌 착하고 친절하고 똑똑한 아이야. 난 정말 잘난 체하는 어리석은 두꺼비지. 괜찮다면 네 숙모한테 날 소개시켜줘. 틀림없이 훌륭한 부인일 거야. 양쪽 모두가 만족할 만한 거래를 할 수 있을 거야. 다음 날 저녁 여자아이는 두꺼비의 일주일치 빨래를 수건에 싸놓고 숙모를 두꺼비의 방으로 안내했다. 숙모와는 미리 얘기를 끝냈다. 두꺼비가 일부러 눈에 잘 띄도록 탁자 위에 놓아둔 금화를 숙모가 발견하자 사실상 문제가 매듭지어졌다. 더 이상 의논할 게 없었다. 금화는 숙모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았다. 금화를 준 보답으로 두꺼비는 무늬가 찍힌 면 덧옷과 앞치마, 숄, 꾀조재한 검은색 본인 모자를 받았다. 노부인이 내놓은 단 하나의 조건은 자신이 재갈에 물리고 손발이 묶인 채 구석에 버려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노부인은 자기가 꾸며낸 대로 해야 이 불안한 계략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부인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도 일자리에서 쫓겨나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 제안에 두꺼비는 뛸 듯이 기뻤다. 극단적이고 위험한 자라는 명성을 지우려면 어떤 방식으로든 감옥을 떠나야 했다. 그리고 두꺼비는 가능한 여자아이의 숙모가 어쩔 수 없이 당한 희생자로 보이도록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여자아이가 말했다. 이젠 네 차례야, 두꺼봐. 그 겉옷과 조끼를 벗어. 넌 지금도 충분히 뚱뚱해. 여자아이는 온몸이 흔들리게 웃으면서 두꺼비에게 무늬가 찍힌 면 덧옷을 입힌 다음 단추를 채우고 쇼를 능숙하게 씌워주었다. 그리고 볼 아래로 꾀죄죄한 모자의 끈을 묶어주었다. 여자아이가 킥킥 웃었다. 정말 아줌마랑 닮았어. 전에는 이렇게 존경스러워 보이지 않았을 거야. 자, 이제 안녕. 행운을 빌게. 올라왔던 길을 똑바로 내려가. 누가 뭐라고 하면 아마 남자들이 그러겠지만 가벼운 농담으로 받아들여도 돼. 하지만 네가 세상에 홀로 남겨진 나이든 미망인이라는 걸 잊지 말고 기운이 딸리는 것처럼 행동해야 해. 떨리는 가슴을 안고 하지만 가능한 흔들림 없이 두꺼비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두꺼비는 모든 일이 잘 풀려서 깜짝 놀랐고 곧 기분이 좋아졌다. 하지만 자신의 매력적인 외모가 탈출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여자 옷을 입고 있으니 자기가 정말 보잘것없이 보였다. 낯익은 꽃무늬 옷과 땅딸막한 외모는 빗장을 여는 통행증 같았다.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지 헷갈려서 망설일 때마다 다음 분의 문지기가 도와주었다. 문지기들은 얼른 차를 마시러 갈 생각으로 두꺼비에게 빨리 오라고 소리쳤다. 밤새 기다리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가장 위험한 일은 두꺼비가 친근한 농담이나 재치 있는 말에 즉각적으로 대답하면서 맞장구를 칠지도 모른다는 점이었다. 왜냐하면 두꺼비는 자존심이 셌고 문지기들이 하는 농담은 대부분 형편없고 어설펐기 때문이다. 재미와 재치가 넘치는 농담 같은 건 전혀 없었다. 하지만 두꺼비는 성질을 죽이고 상대방 문지기들과 자기 차림새에 맞게 적당히 대꾸했고 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 마지막 초소에서는 몇 시간이나 걸린 것처럼 느껴졌다. 문지기가 나가도 좋다는 허락을 쉽사리 하지 않았던 데다 작별 인사로 꼭 한 번만 안아보자고 팔을 활짝 벌리는 바람에 이리저리 피해야 했다. 하지만 두꺼비는 마침내 등 뒤로 커다란 바깥문에 달린 쪽문이 찰칵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근심스런 얼굴 위로 바깥 세상에 산뜻한 공기를 느끼며 이제 자유라는 걸 깨달았다. 두꺼비는 이 겁없는 모험이 쉽게 성공하자 정신이 어지러울 지경이었다. 두꺼비는 마을 불빛을 향해 빠르게 걸었다.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조금도 알지 못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여자아이의 숙모가 사는 동네에서 될 수 있는 한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었다. 자기가 닮은 척해야만 했던 여자는 너무 유명한 데다 인기도 많았다. 두꺼비가 생각에 잠겨 걸어가는데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빨갛고 파란 불빛이 눈길을 끌었다. 엔진이 김을 내뿜으며 칙칙 소리를 내고 있었고 화물차가 선로를 바꾸느라 덜거덕 덜거덕 부딪히는 소리도 들렸다. 두꺼비는 생각했다. 아하, 이런 행운이 있나. 기차역은 지금 나한테 가장 필요한 거잖아. 게다가 기차를 타면 마을을 지나갈 필요도 없어. 비록 자존심을 버리고 말재주를 부리면서 잘 헤쳐나가고 있긴 하지만 더 이상 이렇게 창피한 행색으로 나다니지 않아도 돼. 그래서 두꺼비는 기차역으로 방향을 잡았다. 시간표를 보니 집으로 향하는 기차는
30분 뒤에 출발할 예정이었다. 두꺼비는 기분이 좋아서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계속 운이 좋아. 두꺼비는 표를 사러 매표소로 향했다. 마을에서 제일 가는 두꺼비 저택과 가장 가까운 역 이름을 댔다. 돈을 찾아 아무 생각 없이 조끼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아한 주머니가 붙어 있던 자리에는 잊고 있던 면 덧옷이 있었다. 두꺼비는 악몽이라도 꾸는 것 같았다. 발이 묶인 채 물속에서 버둥거리는 것처럼 근육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았다. 그 사이 뒤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던 여행자들이 짜증을 내며 조금은 나무라는 것처럼 투덜대기 시작했다. 세탁부로 변장한 두꺼비를 안 됐다는 눈으로 보는 사람도 있었다. 두꺼비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다. 면 덧옷을 헤치고 마침내 조끼 주머니가 있어야 할 자리에 앞발이 닿았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데다 돈을 넣어둔 주머니도 없었고 주머니가 달린 조끼조차 없었다. 두꺼비는 외투나 조끼 모두 자기가 있던 감방에 놔두고 왔다는 사실이 기억났다. 지갑, 돈, 열쇠, 시계, 성냥, 필통 따위의 물건들 모두를 감방에 두고 왔다. 주머니가 하나이거나 아예 없는 싸구려 조끼와 달리 두꺼비의 조끼엔 주머니가 많아서 옷의 주인은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었다. 두꺼비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필사적으로 애썼다. 예전처럼 대지주와 대학 교수를 섞은 듯한 멋진 태도로 말했다. 이것 보시오. 내가 직업을 잊어버리고 왔소. 나한테 그냥 차표를 주시오. 그럼 내일 돈을 보내드리리다. 난 이 부근에서 유명하다오. 직원은 꾀재재한 검은 보닛을 쓴 두꺼비를 잠시 쳐다보더니 웃으며 말했다. 정말 아주머니는 이 부근에서 꽤 유명하겠죠. 이런 놀이를 여러 번 해봤다면 말입니다. 자, 창문에서 비켜주세요, 아주머니. 다른 승객들을 방해하고 있잖아요. 이때 뒤에서 몇 번 재촉하던 나이 많은 신사가 두꺼비를 옆으로 밀어냈다. 심지어 두꺼비를 아줌마라고 불러서 두꺼비는 그날 저녁에 겪었던 그 어떤 일보다 더 화가 났다. 두꺼비는 절망에 가득 차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무턱대고 이리저리 헤매면서 기차가 서 있는 플랫폼으로 내려갔다.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다. 안전한 집이 멀지 않았는데 좀스러운 월급쟁이 공무원과 돈 몇 푼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이 견디기 힘들었다. 머지않아 두꺼비가 탈출했다는 게 들통나면 추적이 시작될 테고 경찰에게 잡혀 욕을 먹고 쇠사슬에 묶여 빵과 물과 집만 있는 감옥으로 끌려갈 것이다. 보초도 2배로 서고 벌도 2배로 받을 것이다. 여자아이의 비꼬는 웃음소리를 어떻게 견딜 것인가? 무엇을 하지? 두꺼비는 걸음도 빠르지 않았다. 게다가 불행히도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겉모습을 하고 있었다. 객차의 의자 아래로 비집고 들어갈 수 없을까? 자상한 엄마 아빠가 준 여행비를 몽땅 다른 데 쓰고 이런 방법을 선택한 남학생을 본 적이 있었다. 곰곰이 생각하다가 맞은편에서 기관사가 애정어린 손길로 기관차에 기름칠을 하며 전체적으로 손질을 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건장한 기관사는 한 손엔 기름통을, 다른 손에는 무명천 잣두리를 들고 있었다. 기관사가 말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 있어요? 별로 즐거워 보이지 않네요. 두꺼비가 다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선생님, 전 가난하고 불쌍한 세탁부예요. 돈을 모조리 잃어버려서 차표를 살 수 없어요. 어쨌든 오늘 밤 집에 가야만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 세상에. 기관사가 사려 깊게 말했다. 정말 안 됐네요.
돈을 잃어버려서 집에 갈 수가 없다니. 기다리는 아이들도 있겠죠? 두꺼비가 흐느끼며 말했다. 아주 많아요. 배도 고플 거고 성냥도 갖고 놀 거예요. 등잔을 뒤엎겠죠. 불쌍한 어린 것들.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그러겠죠. 마음 착한 기관사가 말했다. 이런. 제 계획을 들어보세요. 아주머니가 말했듯이 아주머니는 세탁부잖아요. 좋아요. 그럼 됐어요. 보시다시피 전 기관사예요. 말할 필요도 없이 아주 지저분한 직업이죠. 셔츠를 많이 더럽혀요. 제 아내가 빨래하느라 꽤 힘들어해요. 집에 가서 제 셔츠 몇 장을 빨아준다면 제 기관차에 태워줄게요. 회사 규칙을 어기는 거지만 이렇게 외딴 곳에선 그렇게 까다롭게 굴지 않아도 되거든요. 두꺼비는 기꺼이 기관차 운전석으로 기어 올라갔다. 고통은 황홀감으로 변했다. 물론 두꺼비는 살면서 한 번도 셔츠를 빨아본 적이 없었고 해보려고 애썼어도 하지 못했을 것이며 어쨌든 시작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생각했다. 두꺼비 저택에 안전하게 도착해서 다시 돈을 찾아 주머니에 넣을 수 있게 된다면 기관사에게 빨래를 양껏 할 수 있도록 많은 돈을 보내줄 거야. 그럼 내가 직접 빨래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지. 아니면 더 나을 수도 있고. 역무원이 신호 깃발을 흔들자 기관사는 즐겁게 경적을 울려 대답하고 기차를 역 밖으로 움직였다. 기차의 속도가 붙으면서 두꺼비는 양옆으로 진짜 들판과 나무, 울타리와 소와 말을 볼 수 있었다. 모두 나는 듯이 두꺼비를 지나갔다. 매 순간 두꺼비 저택에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생각했다. 마음이 통하는 친구, 주머니에서 짤랑거리는 돈, 폭신폭신한 침대, 맛있는 음식, 자신의 모험과 뛰어난 재치에 대해 쏟아질 찬사와 감탄이 떠올랐다. 두꺼비는 위아래로 깡충깡충 뛰고 소리 지르며 노래를 흥얼거렸다. 기관사는 가끔 세탁부를 만난 적이 있었지만 이런 세탁부는 처음이라서 무척 놀랐다. 기차가 한참을 달렸다. 두꺼비는 집에 도착하면 저녁으로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런데 기관사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엔진 쪽에 몸을 기대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러더니 석탄 더미 위에 올라가서 기차 뒤쪽을 내다보았다. 기관사가 돌아와서 두꺼비에게 말했다. 아주 이상해요. 이 기차는 오늘 밤 이 방향으로 가는 마지막 기차예요. 그런데 우리를 따라오는 다른 기차 소리가 들려요. 정말이에요. 두꺼비는 곧바로 바보 같고 이상 야릇한 짓을 멈췄다. 심각해지고 우울해졌으며 허리 아래에서 다리까지 묵직하게 아파서 아무리 애를 써도 서 있을 수가 없었다. 이때 달이 밝게 빛났다. 다시 석탄 더미 위에 올라간 기관사가 그들 뒤 선로 먼 곳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윽고 기관사가 큰 소리로 말했다. 이제 정확히 보여요. 기관차예요. 우리 선로예요.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어요. 마치 우리를 쫓는 것처럼 보여요. 두꺼비는 우울해졌고 석탄 먼지 속에 쭈그리고 앉아 이제 꼼짝없이 붙잡혔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머리를 쥐어짰다. 기관사가 큰 소리로 외쳤다. 빠르게 우리 따라잡고 있어요. 기관차에 이상한 사람이 많아요. 늙은 교도관 같은 사람이 미늘 창을 흔들고 있어요. 모자를 쓴 경찰이 몽둥이를 휘두르고 있고요. 그리고 초라한 옷차림에 중산모를 쓴 남자는 이렇게 멀리서 봐도 사복 형사가 틀림없는데 권총과 지팡이를 흔들고 있어요. 모두 똑같은 말을 외치고 있어요. 멈춰, 멈춰, 멈춰라고요. 그때 두꺼비가
석탄 속에 무릎을 꿇고 아빠를 꽉 움켜쥐며 애원하듯 울부짖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친절하신 기관사님, 다 털어놓을게요. 전 보이는 것처럼 평범한 세탁부가 아니에요. 아기는 없었어요. 기다리는 아이도 없어요. 사실 난 두꺼비예요. 유명하고 인기 많고 딱 많은 지주 두꺼비. 적들이 나를 무시무시한 지하 감옥에 가뒀는데 좀 전에 엄청난 용기를 내서 탈출했어요. 저 기관차에 탄 녀석들한테 잡히면 이 불쌍하고 불행하고 죄 없는 두꺼비는 쇠사슬과 빵과 물과 지푸라기와 고통만 있는 감옥에 다시 갇힐 거라고요. 기관사는 두꺼비를 굳은 얼굴로 내려다보다가 말했다. 사실대로 말해봐. 무엇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지? 불쌍한 두꺼비는 얼굴이 새빨개진 채 대답했다. 대단한 일은 아니었어요. 그저 주인이 밥을 먹는 사이 자동차를 빌렸어요. 그 사람들은 그때 차가 필요 없었거든요. 훔칠 생각은 아니었어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특히 판사는 내가 생각 없이 한 행동에 대해서 아주 무자비하게 벌을 줬어요. 기관사는 아주 심각해 보였다. 네가 정말 못된 두꺼비가 아닐까 두려워. 법을 어겼으니 법에 따라 너를 저들에게 넘겨야만 할 거야. 하지만 넌 분명히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어. 그래서 널 저버리지 않겠어. 일단 난 자동차가 없어. 그리고 두 번째로 내 기관차에서 경찰의 명령을 받는 것도 참지 못하겠고. 게다가 동물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 늘 이상하게 마음이 약해진단 말이야. 그러니 힘내, 두꺼비야. 내가 최선을 다할 테니. 그럼 저 사람들을 이길지도 몰라. 둘은 미친 듯이 삽질을 해서 보일러에 석탄을 많이 넣었다. 보일러에서 요란한 소리가 나면서 불꽃이 날렸고 엔진이 힘차게 움직였다. 하지만 뒤쫓아오는 사람들은 점점 가까이 따라붙었다. 기관사가 한숨을 쉬고 헝겊 자투리로 이마를 닦으며 말했다. 소용없는 것 같아, 두꺼비야. 보다시피 저들은 가볍고 엔진도 더 좋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 단 한 번의 기회니까 내 말을 잘 들어야 해. 조금만 더 가면 앞에 긴 터널이 있어. 터널을 지나면 무성한 숲이 나와. 자, 난 속도를 최대한 높여서 터널을 지나갈 거야. 하지만 뒤따라오는 녀석들은 사고가 날까봐 속도를 늦출 테지. 터널에서 빠져나가자마자 증기를 막고 브레이크를 최대한 단단히 잡을게. 넌 저들이 터널을 빠져나와 너를 발견하기 전에 안전하다 싶을 때 숲속으로 뛰어내려서 숨는 거야. 그러고 나면 난 다시 최고 속도로 달려가고 저들은 원하는 대로 아주 오랫동안 멀리까지 날 따라오겠지. 자, 내가 말하면 뛰어내릴 준비를 해. 둘은 보일러에 석탄을 더 많이 넣었다. 기차가 터널 속으로 쏜살같이 들어갔다. 엔진은 서둘러 움직이며 요란하게 달가닥거렸다. 마침내 다른 쪽 끝으로 빠져나와서 신선한 공기와 평화로운 달빛 속으로 들어서자 선로 양쪽에 시커멓게 누워있는 숲이 보였다. 기관사가 증기를 막고 브레이크를 당기자 두꺼비는 발판 위로 내려갔다. 기차가 거의 걷는 속도만큼 늦춰지자 기관사가 소리 질렀다. 지금이야, 뛰어! 두꺼비는 훌쩍 뛰어서 좁은 선로 옆으로 비스듬한 경사면을 굴러 내려갔다. 그러고는 얼른 몸을 일으켜 재빨리 숲속으로 몸을 숨겼다. 다행히 조금도 다치지 않았다. 숨어서 엿보니 기차가 다시 속도를 내며 엄청난 속도로 사라졌다. 그때 터널 밖으로 다른 기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고 경적을 울리며 쫓아나왔다. 마구 섞인 승객들이 다양한 무기를 흔들며 소리쳤다. 멈춰! 멈추라고! 멈추라니까!
그들이 지나가자 두꺼비는 통쾌하게 웃어댔다. 이렇게 웃어보기는 감옥에 갇힌 뒤로 처음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주 늦은 시간이고 어두웠으며 춥기까지 했다. 돈도 저녁거리도 없이 낯선 숲에 있었다. 집과 친구들로부터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자 웃음소리가 쑥 들어가 버렸다. 게다가 요란하게 달가닥거리던 기차가 지나가고 난 뒤 주위는 놀라울 정도로 쥐죽은 듯 조용했다. 두꺼비는 피난처인 숲을 감히 떠날 생각을 하지 못했다. 할 수 있는 한 기찻길에서 멀리 떨어져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기찻길을 등지고 숲속 깊숙이 들어갔다. 감옥 속에서 몇 달을 보낸 뒤라 두꺼비는 숲이 낯설고 쌀쌀맞게 여겨졌다. 꼭 자기를 놀리는 것만 같았다. 쏙독새가 규칙적으로 달그닥 소리를 내는 바람에 두꺼비는 교도관들이 자기를 찾아서 숲에 가득 들어찼다고 생각했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만 같았다. 부엉이가 소리도 없이 두꺼비 쪽으로 내려와 날개로 어깨를 건드리고 날아갔다. 두꺼비는 그게 교도관의 손인 줄 알고 깜짝 놀랐다. 부엉이는 호호 작은 소리로 웃으며 나방처럼 휙휙 스쳐 지나갔다. 두꺼비는 부엉이의 취미가 고약하다고 생각했다. 여우와 마주치기도 했다. 여우는 멈춰서더니 비웃는 태도로 두꺼비의 위아래를 훑어본 다음 말했다. 안녕하쇼, 세탁부 아줌마. 이번 주엔 양말 한 짝과 베갯잎밖에 없어.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조심하지. 그러고는 뻐기면서 낄낄댔다. 두꺼비는 여우에게 돌을 던지려고 이리저리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돌멩이 하나 보이지 않아서 더 화가 났다. 마침내 두꺼비는 춥고 배고프고 지쳐서 피신처로 삼을 만한 속이 빈 나무를 찾았다. 나무 구멍에 잔가지와 낙엽을 깔아서 최대한 편안한 잠자리를 만든 후 다음 날 아침까지 골아 떨어졌다.